7차 2강 매장 오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점검 및 매장 변경. 그러니까 오픈 점검하고 어떤 매장을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매장을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전 점검상 다시 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프리오픈에 대해서는 얘기 충분히 했죠. 오픈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오픈을 할 때는 본오픈하기 전에, 오픈 전에 최종 Q사인이 나면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오픈 전에 점검 사항을 이러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 사항이라는 거에 이런 상권에 대한 조사부터 모든 감축, 간판, 실내장식, 유니폼 등 사인까지. 그래서 모든 게 점검이 끝나면 개점일을 결정해서 어떤 오픈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개점을 하는 데까지 충분하게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오픈을 해야지, 섣불리 오픈하면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이 이탈하는 거야. 한번 오픈을 딱 했는데, 문을 딱 했어요. 테이프 커팅을 딱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 그런데 고객이 한번 와서 매장을 둘러보고 상품을 샀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던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픈 전에 확실한 준비를 통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오픈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D 변경, 매장을 변경하는 거는 이제 매장을 변경하는 건 어떤 얘기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는 거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면은 그 영업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한번 개설을 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상권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우리 상권은 고객이 어떨 것 같다, 예상치로 갔다가 추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영업을 해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실질적인 고객들의 요구, 어떤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매장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거가 새롭게 매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MD. 그래서 이걸 머천다이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MD, 머천다이저가 제일 핵심적인 업무인 거야. 매장 상품화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상품을 팔 건가? 어떠한 상품을 팔 건가? 우리 매장에 어떠한 상품을 구색을 갖출 건가? 이러한 변화를 가진다는 거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파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이 어떻게 상품을 갖춰서 팔 건가? 이러한 MD, 머천다이징을 하는 거가 MD를 개편하는 거다. 그래서 MD 개편은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효율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1년이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대대적인 MD 개편, 이런 건 아니고 조금씩 고객의 요구사항,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매장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거죠. 한번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매장의 매출 실적과 고객들의 요구사항, 고객들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상품을 리노베이션 하면 더 잘 팔릴 수 있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런 측면으로 매장을 탈바꿈하는 거. 이런 거를 MD 개편이라고 한다. MD 개편 절차가 있어요. MD 개편. 매장 재구성에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 설정. 효율 분석. 개편하는 수립하는 거야. 개편, 어떻게 바꿀 건가 안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편 후에 효율도 추적해보고, 그러면서 그것 따로 인테리어 공사, 매장 직기 개편, 매장 후 효율 평가, 이런 것을 맞물리면서 어떤 방향 설정해서 효율 분석해가지고 MD 개편을 해서 효율 추정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는 거지 뭐. 문제가 있으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MD 개편은 MD는 답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점장이 바뀌어요. 점장이 바뀌면 옛날 점장은 참 점포를 너무 모르네. 내가 점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어. 그러면서 좀 바꿔. 뭐 바꾸다가 또 바꿔. 그러면 아주 처음에 시작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면서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왜냐. 이게, 매장을 만드는 거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잖아. 정답은 없다. 그래서 유통에서 뭐 이런 말이 있어. MD는 정답이 없다. MD 개편. 머천다이징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MD가 하는 말이 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뭐 법이, 왜냐면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실측했을 때 MD를 이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팔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 장사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 MD 개편하면 개편된 대로. 근데 매출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꼭 MD 개편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온 게 아니잖아. 환경이 바뀌어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MD 개편이 정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MD 개편 주기는 봄 시즌에 보통 MD 개편 하기도 하고, 가을 시즌하고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MD를 할 때. 내 맘대로 바꾸는 거야? 내가 우리 매장이라고 그래서 내 점장이야. 근데 여기가 비식품이 있어, 비식품. 여기가 식품이야. 점장이 식품하고 비식품하고 바꾸자. 응?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하자.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뭐예요? 인구 대이동이듯이 매장을 그냥 확 바꾸는 거야. 이쪽 매장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 매장 이쪽으로 와가지고 확 뒤집어 까대기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날 저녁에 슈퍼마켓 어떤 편의점 그날 저녁에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저녁 내 상품 옮기는 거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내가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박한혁 교수가 붙인 용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MD 개편하는 거야. 이리도 바꿔보고 저리도 바꿔보고.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 매출. 그렇잖아. 상품군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평가해 줘야 돼. 근데 매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매장이 있고 얘가 출입구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서도 100만 원, 여기서도 1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치가 아니잖아. 여기에 있는 초입은 더 좋은 자리인데 100만 원밖에 못 팔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품군과 매장 등급을 설정해야 돼. 여기가 A등급, 여기가 B등급, 여기가 제일 구석쟁이가 C등급 말하자면 땅을 좋은 자리가 있잖아. 누구나 거기서 장사하고 싶은 자리 있을 거 아니야. 슈퍼마켓 100평이면 100평짜리 계산대에서 바로 지나자마자 누구나 거기다 물건 놓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매출액과 가중치를 두는 거야. 똑같은 100을 팔았어도 여기는 120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90 팔았으면 1.1이다. 110 팔았으면 1이다. 이래가지고 가중치를 두는 거야. 가중치. 가중치 나쁜 자리에서 100을 팔았다. 그러면 그거는 120으로 봐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지. 좋은 자리에서 110 팔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나쁜 자리는 매출을 플러스 시켜주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파는 거를 마이너스 시켜주든지 그렇게 가중 매장에 등급을 정해가지고 어디서 그만큼을 팔았는지 그거에 의해서 가중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 매출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100만 원 팔았어도 그 100만 원이 동일한 100만 원이 아니다. 100만 원 매장을 변경하는데 내가 여기 좋은 자리에서 100만 원 팔았어요. 좋은 자리에서. 여기 아주 매장 입구에서 100만 원 팔았어. 근데 여기 제일 구석쟁이에서 100만 원 팔았어. 그러면 얘하고 평가할 때 똑같이 100만 원 똑같네? 바꿀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얘는 이리 오면 200 팔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매출액 평가 방식을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또,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있잖아. 여기 슈퍼마켓인데,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한테 너 이쪽으로 가라. 여기 있는 장사한테 이쪽으로 오라.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 점장님이 나를 되게 미워하나 보구나. 이 점장님이 나를 되게 예뻐하는구나. 내가 노래방에 좀 따라가고 말이지. 회식할 때 탬버린을 좀 쳤더니 나를 이쁘게 봐줘서 좋은 매장으로 옮겨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전에 매장을 바꿀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매장 등급은 어떻다.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인지를 통해서 불려방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매장 변경이 제대로 되는 거지. 예? 매장 변경을 해놓고 불려방함 있고 어찌됐든 컴플레인 있으면 점장 잘못하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거래처를 봐주기 위해서 MD 개편했다가 그게 객관성과 설득력이 없으면은 그 점장은 어찌됐든 그 협력업체를 봐준 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점장을 해코지하지 남을 관두겠어요? 감사실에 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장이 감사받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매장 변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 매장에 그래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또 이제 매장을 평가할 때 정상 매출이냐 행사 매출이냐에도 달라야 되는 거지. 뒷다 행사한 상품 가지고 왜냐면 정상적으로 팔 때는 마진이 이익률이 25%고 행사는 이익률이 15%야. 15%짜리가 매출 많은 거는 많은 게 아니잖아. 25%짜리가 많아야 많은 거잖아. 그래서 25%짜리가 많은 거, 그런 거를 평가할 때 매출액을 정상으로 매출액을 얼마 했는지, 행사로 매출액을 얼마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봐줘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매장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매장 변경 전에 품목 어떤 상품, 농산물, 공산품, 비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이익금 이렇게 정했는데 변경할 때는 이랬는데 변경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익금이 변경 전에 50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이익금이 550만으로 50만 원이 한 달마다 매달 50만 원 늘어난다. 이런 가설이 있어야 매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가설이 없는데 그런 게 검증이 안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매장 변경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계획서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컨펌 받아서 월급쟁이들은 다 월급쟁이의 기본이 뭐야? 보고 끝, 업무 끝. 지식 끝, 업무 끝. 지식 끝, 업무 끝은 하면 안 돼. 근데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윗사람한테 보고 끝, 자기 면피. 지식 끝, 자기 면피. 이렇게 보고 끝, 업무 끝, 지식 끝, 업무 끝 이런 말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매장 변경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월급쟁이들은.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서 매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한 달에 이익금이 얼마 나오는데 500만 원씩 나오는데 매장 변경하면 550이 나와가지고 50만 원씩 순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바꾸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딱 검토해 보고 바꿔라 그러면 바꾸는데 계획은 그랬어. 6개월 후에 매장 바꾼 거가 어떻게 됐는가 숫자 좀 한번 보자. 근데 500만 원 나온 게 4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사심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바꿨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죠? 어찌됐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업종별 창업을, 업종별 창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창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문제가 뭐 별로 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을 설립하면 주로 법무사한테 좀 맡기는 거야. 응?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법무사가, 이임받아서, 등기를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그 등기한 결과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셀프로 많이 해요. 셀프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해요. 응? 창업을 할 때 셀프로 창업하기. 이걸 먼저 하고 도소매 창업 얘기하겠어요. 왜냐면 도소매업을 창업하나 서비스업을 창업하나 인터넷으로 창업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얘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셀프로 한번 좀 창업해보는 부분 얘기를 해요. 내 얘기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영 컨설팅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어요. 왜 한영을 했어? 법인 설립은 이름 짓는 것도 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한테, 사주쟁이야, 후배한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러니까 3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사주는 어떠냐. 그러니까 선배님 사주에 보니까 돈이 나가는 시기니까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 나이가 있는데 돈이 지금 새 나가지 돈이 벌 때야? 지금 내 나이가 있잖아. 당연한 거지. 그걸 나도 해. 사주쟁이가 뭐 안 해도 나도 해. 그리고 그 사주쟁이가 60갑자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60도 다 끝났어.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러면 사주쟁이가 나보다 무슨 뭐 돈이 샌데 돈이 새. 그러면 나이 먹으면 돈이 새는 거지 그게. 그래서 내가 야 됐다 그러면서 걔가 힌트 준 거라고 내 이름 따가지고 한영 컨설팅 해가지고 내가 사업자를 상호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셀프로 등기를 한 거야 내가.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아주 잘 발달돼 있다. 어디에? 네이년에 가면 네이버에 가면 셀프로 등기하는 법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정관 만드는 거, 주주총회 하는 거, 등기하는 서류 잘 정리돼요. 그대로 가지고 하면은 돈도 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세무대행을 맡기잖아. 그럼 세무대행을 2년 이상 맡긴다. 그런 계약을 하면은 그 법인 등기를 대행 무료로 해준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근데 그 비용이 그렇게 전가된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세무 비용을 하나도 안 내고 있어. 내가 부가세 신고 홈택스를 하고 법인세 신고는 또 배워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다 셀프지 뭐. 내가 셀프로 알아서 하는 거야. 셀프로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셀프로 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내가 말이 그렇지. 처음에 어려웠어. 내가 정관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주소지를 광명에 대내라고 광명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너무 집에서 멀어서 그 대법원 등기소를 갔다는 거 아니야. 대법원 등기고 가지고 등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셀프 등기 상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법무사가 무료 상담을 해주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딱 보고 내가 등기하러 왔다 그러니까 등기를 셀프로 하러 왔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거 돈 25만 원 뭐 30만 원만 드는 건데 이거 맡기시지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맡기시지 그래요. 이렇게 하는 말투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회사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맨날 청계산 등산 가야 되는데 등산 한번 갈 때마다 도시락 사 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등기산 청계산이 아니라 대법원 산에 좀 매일 와서 점심 먹어가면서 내가 배워가면서 등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셀프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등기 뭐 사업자 만들 때 법인 사업자 전혀 겁먹지 말고 셀프로 해서
돈 절감하세요. 다른 거에 쓸 수 있도록 해. 그리고 도소매 창업하는 것은 이제 도소매가 몇 마디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도소매. 물건 사다가 파는 거예요. 물건 사다 팔아.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최저 도소매.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다든지 어찌됐든 도소매를 하는 거야. 도소매 창업 절차, 일반적인 창업 절차 뭐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도소매를 하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입지 선정, 뭐 할 건지, 자금 조달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을 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됐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소매 사업이 가장 쉽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체 차리는 게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서 선정하면 사전 정보 수립해가지고 사업 유형 및 규모를 결정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무엇인지, 어떠한 인허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양곡 도매업인지, 주류 판매업인지, 그 다음에 담배권 특히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의약품과 같은 경우는 약사가 있어야 파는 거야. 약사가 있어야 약국을 차리는 거예요. 약국을. 물론 요즘에는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사무장 법률사무소 이런 게 존재한다고 그래. 이 법이야. 뭐야? 내가 의사를 고용해서 의사 아닌 자가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내가 사무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사무장 병원이야. 원무는 내가 하는 거야. 원무는. 내가 돈 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사무장 병원이듯이 사무장 약국도 있는 거야. 큰 약국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저 같은 약사는 고용해갖고 약사를 하면서, 내가 사무 보고 있으면 그게 사무장 약국이지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 법률사무소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무장 법률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법률사무소 임차 어디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노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려주고, 저튼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은 변호사가 하는 부분, 그 뒷단은 저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창업. 이게 중요한 거야. 서비스업 창업은 어떤 창업이 서비스업 창업이냐. 서비스업 창업은 어떤 개념이냐면, 서비스업은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 사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 용역하는 거.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아파트 관리.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서비스 창업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자기가 아이템만 좋으면 별 리스크 없이 된다. 특히 경비, 청소, 아파트 관리 따기가 어렵지. 한번 따면 많은 부분 전과동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용역 서비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을 꾸준하게 하면서 어떠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 거야. 서비스업, 소비자의 편익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인간 또는 설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형의 서비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웃소싱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아웃소싱 사업, 인력 파견업 이런 것들 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업들을. 아까 도소매 이런 부분은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재고가 있어가지고 있는 사업은 재고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서비스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특징은 소비자의 생활 양식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면 그 업을 추가하면 돼. 청소하는 서비스 하다가
경비하는 서비스에다가 아파트 관리하는 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서비스업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서비스업은 일반적인 창업 절차는 영역이 방대해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회사 그 영업 따기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 그래서 자격 갖추고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으로 구분해서 그다음에 예비 창업 절차는 이제 거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회사를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개인기업으로 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즘은 법인이 옛날에는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 납입자 보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법인이 설립됐어요. 납입자 보금 5천만 원 있어야 법인이 설립해서 자본금만. 근데 요즘은 법인 설립이 100만 원짜리 법인도 있죠. 100만 원짜리. 제가 법인을 2천만 원짜리 법인이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제 법인을 잠깐 소개하면 자본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표자 우리 집사람 안방마님 재무 겸 대표이사 여성 대표다. 그 다음에 이사 제가 이사 박한혁이가 이사야. 왜 이따위로 해놨나? 왜 우리 집사람 토뚜껑 운전사를 대표로 해놨을까요? 이게 많은 고단수야. 많은 부분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많은 어떤 입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자격 조건이 여성 우대 기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입찰 조건을 1,000만 원까지 그냥 우리가 어떤 입찰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공개 입찰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까지 그냥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 법인에는 어떤 업종은 어떤 사업은 3,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사업자를 만약에 우리나라 우대해 줘요. 여성 사업자, 장애인 사업자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업장 입지, 서비스업도 입지를 분석하고 계약 조건, 그 다음에 개업 준비 절차 직원을 채용하고 또 서비스에 어떤 경쟁이 될 만한 차별화된 경쟁 서비스가 있어야 서비스업이 되는 거지. 남하고 다른 서비스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3F가 있어야 돼. 3F. 3F가 있으면 부자다. 뭐자? 첫 번째 F, 관계의 F, 패밀리가 많아야 돼. 나하고 먹고 놀고, 관계 맺는 가족과 같은 패밀리가 있는 F가 있어야 부자. 그다음에 두 번째 F, 건강, 피트니스가 있어야 피트니스. 건강해야 부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F, 프리덤, 선택권. 부자는 관계 맺는 부자, 건강한 부자, 육체 정신의 건강,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게 부자 3F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부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부자는 임대업 해야 된다, 건물주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부자 되려면. 근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그럼 부자 되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창업하느냐? 본업. 지금 여러분 본업이 학생만 전업할 수도 있고 학교와 일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본업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으로 본업에 연계된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이 주업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거지. 예? 인터넷 창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을 내가 알 업종도 없는데 인터넷 창업은 뭐 그게 고객이 오느냐고. 내 본업을 온라인화한다. 이러한 균형 발상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 온라인화가 인터넷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터넷 창업은 시장 규모가 확대됐어요. 인터넷의 발달, 편리성, 접속의 용이성, 저렴한 비용, 창업 비용이 얼마 안 되나? 자, 어떤 인터넷 창업은 전자상거래 창업은 사업장 없어도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가 집에서 사업장 개설해가지고 온라인 사업한다 하면 에스크로 제도, 어떤 그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에스크로가 뭐야? 그건 또 얘기를 해야지. 에스크로는 뭐야? 요즘에 이제 소비자에게 돈 받아가지고 상품 배달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띄어먹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상품을 산 사람이 돈을 입금시키면 내가 직접 찾지 못하고 내가 상품을 배송시켜줘가지고 그 사람이 배송받은 후에 상품이 대금 결제가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에스크로 제도야. 근데 에스크로 제도는 시중은행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전문 기업인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 안 가고 너 다 인터넷 창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집에서 창업까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지. 창업하고 뭐 에스크로하고 이거 며칠만 고생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시장 규모 인터넷 좋아.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로 뭐 자우튼 이것도 좋아. 근데 요것이 문제다.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다. 공급자가 자우튼 막 늘어나가지고 나도 유튜버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유튜버 하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나도 유튜버 개설하고 너도 유튜버 개설, 너도 나도 유튜브 개설하니까 돈 버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이런 거지. 인터넷 창업 환경이 좋은 거는 비대면 접촉이니까. 자우튼 근무 시간, 토요일 오후 근무 시간에 부장으로부터 전화 오면 개 짜증난다 그러잖아. 그런 부분인데 인터넷은 모든 사업이 다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비대면 접촉을 하니까 고객을 맞이할 수 없고 고객 확보의 한계점은 좀 있지만 비대면 접촉이 장점과 단점이다.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이 또 모방 용이성도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야. 나도 다른 사람 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도둑 맞아가지고 내 노하우를 뺏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 지속적인 최강자만 생존하는 시장, 지속적인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일신이라고 그러잖아. 매일매일 새롭게 그런 부분은 혁신을 하는 온라인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지. 인터넷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인터넷, 온라인. 근데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 그래서 아까 그쪽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업, 도소매 창업하는데 내가 생략하고 지금 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건 지금 창업하는데 원칙이 있다. 이건 온라인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도소매업 모두에게 다 똑같은 부분이다. 정확한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시장 상황을 모르고 사업을 하면 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의 걸 빼뜨려가지고 남의 거를 훔쳐왔어. 남의 노하우를 훔쳐오는 건 좋은데 내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거와 해야 내가 그거를 팔 수 있는 거야. 내 거와 하는 거. 그게 창의성이다 하면 혁신이라는 거지. 내 거와 하는 거야. 내 거와 하는 거야. 남 거를 빌려와도. 그 다음에 상품성, 협력자가 중요하다. 무한한 가능성보다는 이외에 있는 업종이 필요하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을 해야 돼. 나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이건 무슨 업종도 마찬가지야. 차별화된 아이템이 없는데 사업을 하면은 백전백승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작은 작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간이 사업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간이 사업자로 시작에다가 잘 되면 개인 사업자로 갔다가 또 매출액이 한 20억, 30억 되면 법인 사업자로 바꾸고 이게 이제 옛날부터 통용되어 오던 시설이야. 근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법인 사업자도 100만 원이면 법인을 설립하니까 간이 사업자나 뭐 하는 일이 똑같고 세무사 안 써도 되고 셀프로 하고 그러면은 간이 사업자 관리하는 거나 법인 사업자 관리하는 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다를 게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작게 시작한다는 의미는 내가 거하게 사무실 거창하게 얻어가지고 여기 사장실, 여기는 직원 격리실, 여기는 뭐 영업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0평 얻어서 삐까 번쩍하게 해가지고 임대료 월 막 500만 원씩 내고 사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자를 간이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 개인 사업자느냐 이거는 작게 하고 크게 하고의 요즘 관계가 좀 없어졌어. 셀프로 다 조그맣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규모를 막 돈도 없으면서 남들을 막 벌려가지고 기분 내고 막 내가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고등학교 동문회 내 사무실에서 한번 하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되면 그때 동문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관심 분야 내가 관심 있어야 돼. 지치지 않는 거야. 사업이 안 돼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을 연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본업을 얘기한 거야. 본업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업에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면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충성도 있는 고객이 확보돼야 사업이 되는 거지. 성공 창업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온라인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 욕구 파악이 되는 거야.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도 온라인으로 광고하는데 온라인 광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는 거지. 온라인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면 뭐 다 하게? 그게 아니고 온라인 광고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 그래픽을 활용한 사이트의 차별화, 검색 엔진 등록, 배너 광고, 경품 및 이벤트 개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내 고객과 맞는 온라인 광고를 할. 내가 하늘에서 삐라 부르듯이 내 고객은 보지도 않는데 온라인으로 막 광고하면 내 핵심적인 고객은 보지도 않는데 광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거지. 근데 내가 광고를 했을 때 꼭 볼만한 사람을 맞춤형식으로 광고하면은 내가 광고한 거를 거의 보게 된다. 고객 중심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냐. 내 고객 중심으로. 응? 그리고 컨셉을 재확인하고. 정확한 포지셔닝. 해당 분야의 전문 업체로 자리 잡아야 되나.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전문가다.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뭔가. 내가 온라인으로 사업하는데 주로 이익 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창업 분야가 모든 걸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서비스 어플 깔게 해주더니 뭐 했어요? 카카오 택시, 예? 카카오 생일 선물도 보내야지.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이. 그 다음에 게임도 있지.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모든 사업이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인터넷 쇼핑몰, 이게 기본이지. 쇼핑몰, 인터넷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보, 검색,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인터넷 방송, 뭐 유튜브도 뭐 비슷한 거지. 유튜브를 창업해가지고 한다든지, 인터넷 컨설팅,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뭐, 인터넷 금융,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무역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거야. 그죠? 인터넷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주고 거기로부터 온라인 대행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전통시장 같은 데라든지 그다음에 나이 어르신 분들이 상해인데 그런데 조합 이런 데는 웹사이트 제작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런 관리하는 회사들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